19세기 중반 중국은 내부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웠고 대외적으로는 서구 열강들에게 손쉬운 먹잇감으로 전락해 있었습니다. 1839년 아편전쟁 승리 이후에도 정거의 무역이 여의치 않다고 판단한 영국이 1856년 10월 에로우라는 자국의 해적선을 청나라가 무단으로 단속했다는 구실로 프랑스와 연합군을 구성해 제2차 아편전쟁을 일으켰고, 이 전쟁에서 또다시 패배한 청나라는 텐진 조약과 베이징 조약을 맺게 됨으로써 결국 열강들에게 조기지까지 내어주게 되어 마침내 90년에 걸친 반식민지 시대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당시 청나라는 내부적으로도 권룡제 통치말 잦은 대외원적에서 시작된 재정악화, 그에 따른 농촌의 붕괴, 거기에 이민족 왕조의 통치에 대한 불만, 그리고 아편전쟁 이후 무능한 청조정에 대한 반발까지 깊게 쌓이면서 홍수전이 일으킨 태평천국 운동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번지고 있는 등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청은 1880년대 초 태평천국을 진압한 실력자 이용장의 등장으로 비록 군사 중심의 근대화 작업에 머무르긴 했지만 서태후의 전폭적인 지지 아래 양무운동이라는 부강병운동을 추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1881년 중국의 서부 신장에 있던 청해조공국 코칸트 칸국의 일리지방에서 러시아의 지원을 받은 야쿠펙이라는 자가 새로운 이슬람 국가 카시카르 칸국을 세우고 청에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청의 입장에서는 반란의 셈이었죠. 그 배경에는 당시 영국과 러시아가 중앙아시아의 지배권을 놓고 소위 그레이트 게임이라고 불리던 각축전을 벌이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도 중국의 외교 정책은 당나라 이후부터 이어져 내려온 자신들만의 외교 질서, 즉 자신들이 곧 세계의 중심이기에 모든 나라들을 일단 자식과 동생 같은 조공국으로 취급하는 이른바 화해 질서의 틀 안에서만 생각하고 행동하던 시절이었죠. 그러기에 예전 같으면 이 문제 역시 그저 러시아에 사진을 파견하여 조용히 상의한 다음 소위 화해 질서의 맥락으로 야쿠펙 문제도 처리하려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대는 바뀌었고 이것을 깨달은 이용장은 달랐습니다. 그는 나름 개혁적이었고 특히 국제관계에 대해서는 청의 여타 관리들에 비해 상당한 식견도 가지고 있었으며 또한 진취적인 기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당시 모든 청나라의 외교 정책을 자신의 손으로 직접 결정하고 처리하려 하고 있었죠. 이에 그는 신속하게 좌종당에 지휘하는 군대를 보내 이 상황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결국 야쿠펙 진압에 성공하고 굴욕적이긴 했지만 러시아와는 일리지방 일부를 할애하는 조건으로 일리조약을 맺으면서 서북방 국경선을 안정적으로 확정한다는 의미로 마무리 지어버리죠. 어떤 면에서는 예전과는 달리 청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무력 대응이 효과를 거둔 셈이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당시 이용장의 단호한 결단력을 본 열강들은 중국이 변했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청은 조선을 대하는 외교 정책의 태도 역시 완전히 바꾸어버립니다. 그때까지 청의 조선 관련 정책은 앞서 언급했던 화해 질서라는 관례대로 조정의 예부가 관리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용장은 1881년 일리조약 이후부터는 조선과 안남, 즉 베트남도 적극적으로 자신이 직접 담당할 수 있게 관습과 제도를 바꿔버리죠. 이젠 예전처럼 열강들에게 당하지만은 않겠다. 우리가 대제국임을 적극적인 외교적 대응으로 보여주겠다. 라고 선언한 것입니다.